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초청해주신 윤준혁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당연히 직접 가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고 강연을 하는 게 도리일 것 같은데, 학기 중에 저도 강의를 해야 되고 등등의 여러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고, 그것도 실시간도 아니고 이렇게 녹화로 뵙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청을 해주신 윤준혁 교수님과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또 공동연구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소개를 잘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제 소개는 더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훨씬 더 제 연구 경력이나 그런 것보다는 재밌을 것 같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면은 보통 물리학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이나 그림들이 있습니다. 제목을 상당히 제가 좀 이상하게 썼는데, 이것도 물리냐라는 건데, 이게 제가 이런 연구들을 제가 직접 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변호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좀 도발적인 제목을 달아봤는데, 저한테는 좀 도전적일 수도 있는, 물리학과가 아니라 다른 학과 학생들에게 물리학자들이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것이 정답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물리학자들도 똑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더라도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어떤 걸 뜻하는지, 그리고 물리학자들 또는 저를 포함한 연구 그룹들에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개된 연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크게 3가지 정도의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사실 다 저널로 지금 출판이 된 거고요. 처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물리냐? 물리학과 안에서도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일단 처음에 표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저널들이 대부분 다 물리저널에 실렸고요. 그리고 이 저널은 물리학자들도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은 소위 네이처 자매지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왜 하는지 또는 어떻게 하는지, 이 3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먼저 물리학이랑 어떻게 보면 제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런 문서, 이 문서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드릴 텐데, 물리학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은 왼쪽에 있는, 이거는 말 그대로 디지타이즈 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연구고요. 제목 보면 아시겠지만은 과거의 결혼이란 데이터를 통해서 인구 이주 패턴을 분석한 겁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족보인데요.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 가문의 몇 대 손에 누가 있고 누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고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다 외국 저널에 영어로 된 논문으로 실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거 사실 신기한 데이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학적으로 분석한 거에 대해서 흥미를 좀 많이 가졌고, 그래서 여러 군데 제가 소개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굳이 소개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우리나라 성씨들은 사실은 더 작은 본관들로 나눠지죠. 이걸 클랜으로 번역을 했는데 주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성씨가 본관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을 때, 그 본관이 그냥 이름이 붙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명한 본관이 경주 김씨, 김해 김씨, 그런 본관들이 있죠.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본관들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니라 다 지명이죠. 지역적인 어떤 유래지를 갖고 있는 그런 본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나 김해나 다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있는 도시 이름을 딴 거고요. 제가 이거를 김범민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김범민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제일 많은 본관입니다. 이 김해 김씨.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10%가 김해 김씨예요. 저는 이 씨는 되게 흔한 성인데,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학성 이 씨라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일단은 같은 집안 사람이라 반갑기도 하면서도, 이게 제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을 제외하고, 울산을 떠나서는 제 친척들 제외하면은, 실제로 사촌 이내 친척들 제외하면은 거의 본 적이 없는 성씨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제가 경험상 알 수 있는 것, 학성희 씨는 울산 지역을 제외하면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김해 김 씨는 근데 전국 어디에서 조사를 해도 김해 김 씨는 10% 정도 항상 있습니다. 경험상 학성희 씨는 울산 지역에만 많이 몰려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김해 김 씨는 전국 어디에나 퍼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본관의 분포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데이터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그것도 연도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가 심지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맨 밑에 있는 이 데이터가 뭐냐면 코시스라고 불리는, 여러분도 통계 조사 같은 거 할 때 지리 정보나 아니면 인구 관련된 통계를 보고 싶으면 이 cosis.kr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이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이제 우리나라 그 인구라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통계 자료인데, 우리나라가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 중에서 특이하게 1985년도랑 2000년도 이후에도 몇 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용한 데이터가 이 두 해라서 이걸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는 본관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요 집에 사람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본관이 뭔지를 다 정확하게 조사를 했고요. 그게 통계청 홈페이지에 여기 데이터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전산화가 돼 있으면 저희가 받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설이 맞는지, 학성이 씨는 진짜 울산 근처에만 있고 김혜김 씨는 전국적으로 퍼졌는지 조사해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본관을 저희가 물리학적인 어떤 용어를 빌려와서 얼고딕, 그다음에 난얼고딕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얼고딕 성씨라고 저희가 비유적으로 부르는 건 이 김혜김 씨처럼 전국적으로 퍼진 거고, 난얼고딕이라고 부르는 거는 학성이 씨처럼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통 집성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죠. 특정한 성씨가 유독 많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 제목으로 돌아오자면, 저희가 이제 족보에 나타난 결혼 기록을 통해서 인구 이주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특히 과거의 경우에는 대체로, 요즘은 이제 아직도 그런 경향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은 여자 쪽에서 남자가 있는 쪽으로 이사를 와서 같이 살았고 이제 부모님도 모시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족보에 있는 데이터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이게 어쨌든 과거에 있는 인구 데이터 비슷한 거니까 여기서 본관의 분포 같은 걸 조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족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에 있는, 이거는 이제 정의상 그런 건데, 한 족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본관이기 때문에 과거의 본관의 분포를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집안의 족보를 전부 다 구하지 않는 이상 그건 힘든데,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이제 김범민 교수님께서 예전부터 갖고 계셔서 썼던 데이터인 전산화된 10개의 집안 정도의 족보를 갖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족보 하나하나마다 거기 속해 있는 특정 족보에 있는 자손들 본인의 본관은 똑같으니까 분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전체 인구 중에서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10개 집안의 족보일 뿐이니까. 다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밑에다가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이라고 써놓은 데이터가 뭐냐면, 과거에도 이제 결혼 같은 거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몇 대 손에 아들이 누구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아들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그리고 그 집안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선 사회답게 이 며느리가 본관이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집안이면 어떤 집안의 딸이다라고 기록을 확실하게 했고요. 그리고 몇 년생이다 이런 식으로 나이 정보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에 있는 모든 이 남자들은 쓸모가 없어요. 본관 분포를 알고 싶은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시집온 며느리들은 과거의 결혼 기록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과거 며느리들의 성씨 분포를 통해서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김혜김 씨가 제일 많았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뭐 500년 전에도 김혜김 씨가 제일 많았다면 어떤 특정 집안을 고른 다음에 그 집안의 시집온 며느리들의 본관 분포를 측정을 하면은 그 중에서 김혜김 씨가 제일 많았겠죠. 그래서 김범민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본관의 예전 분포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거는, 결과가 예전에도 500년 전에도 김혜김 씨가 제일 많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포가 거의 유지가 됐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리저널에 나왔고, 이것도 나름 뭐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 당시에 뭐 이런 족보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옛날 조사를 할 수 있고, 그것도 역사학자나 인류학자가 아니라 물리학자가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거를 얻어냈다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워서 그랬는지 뭐 그런 여러 과학 기사 그런 걸로 실리기도 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진 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지역적 정보를 담고 있죠. 김혜김 씨는 조상이 김해에서 왔고요. 학성이 씨는, 학성이 사실 울산의 옛날 이름인데 울산에서 왔고 그런 것들. 그래서 결혼 기록을 통해서 이주를 조사하겠다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야심찬 그런 계획일 수 있는데, 이 결과 자체는 조금은 반전이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가장 큰 동기부여가 이런 겁니다. 여기 본관에 지리적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걸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뭐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르긴 한데, 이상적으로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 있는 며느리가 이쪽으로 시집을 왔다면, 그러면 이 족보에 해당되는 그 집안이 어떤 지역에 살고 있고요. 그 지역으로
어떤 특정한 이 본관을 가진 며느리가 시집을 왔다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를 족보에 기록된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결혼이라는 사건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사건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족보가 길다면은.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과거의 이 지역들 사이의 인구 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모형 같은 게 있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제 물리학적 모형인데, 이런 인구의 이동 또는 인구의 이주를 나타내는 모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당히 오래된 거고 하나는 조금 최근에 나온 건데, 이 그래비티 모델이라는 게 있고 레디에이션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이름은 물리에서 따왔는데 이거 실제 중력이랑 그런 거랑은 다르게 이제 그냥 좀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긴 합니다. 아까 제가 얼고딕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래비티 모델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여기 I라는 지역에서 J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흐름의 양 자체가 마치 그 뉴턴의 중력 법칙이 질량을 곱한 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지역들 사이의 인구 이동이 우리가 관심 있는 I랑 J라는 지역의 인구의 곱에 비례하고요. 물론 여기 몇 승으로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승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뭐 감마 승에 몇 승에 반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뉴턴의 중력 법칙처럼 완벽하게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유도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쓴 논문에 엔트로피를 최대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거가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뭐 세관관계상 오늘 소개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을 갖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두 도시 사이에 어떤 인구 이동이 있다면 그 두 도시가 갖고 있는 인구 자체에는 비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가 서울이고 두 번째가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부산 사이의 인구 이동은 서울과 부산의 거리 자체는 상당히 멀더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울과 서울 근처에 있는 뭐 수원이라고 하죠. 수원은 부산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 서울, 수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인구는 뭐 제가 정확한 조사는 모르지만 아마도 서울, 부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인구보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출장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 출퇴근을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요 위의 곱 자체는 서울과 부산 사이가 서울과 수원 사이보다는 더 크겠지만 이 거리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멀리 가기 힘듭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을 반영한 게 요 소위 그래비티 모델이라고 불린 거예요. 두 인구 집단 또는 지역 사이에 이동하는 인구는 각 지역에 이미 있는 그런 인구의 곱에 비례하고, 또는 뭐 이 몇 승을 올려서 이렇게 한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몇 승에 반비례할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감마라는 파라미터인데, 이게 승수의 성질을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감마가 크면 클수록 요 지리적인 제약 조건이 세집니다. 극단적으로 감마가 0이라면 그러면 모든 0승하면 1이니까 거리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과 수원의 인구 이동보다 서울과 부산의 인구 이동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상관이 없으니까. 물론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테고, 다만 이제 이거 1승, 2승, 3승 이렇게 생각해보면 1승, 2승, 3승에서 2승, 3승으로 갈수록 이 거리 효과가 더 강한 제약을 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나 사실은 이 뉴턴의 법칙이나 그런 것처럼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은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었고요. 저희가 주목한 거는 실제로 좀 전에 말씀드린 족보에 나타난 결혼 기록이 이런 기존의 인구 이동 또는 인구 이주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냐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 이 85년도와 2000년도의 인구주택 총조사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본관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주 이씨는 특정 지역에 몇 명, 뭐 진해 이씨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며느리가 이제 남자 집안으로 시집 오는 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신부 쪽에 속하는 본관의 이 인덱스라고 불리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각각이 이 인구를 갖고 있으니까 요 진주 이씨 집안의 며느리가 어떤 족보에 있는 집안 그쪽으로 시집 갈, 그게 실제로 여기 나오는 현재로서의 그런 인구에 비례를 하는지 또는 뭐 몇 승에 비례하는지 그런 걸 피팅을 시켜서 조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고정돼 있겠죠. 남자 쪽은 고정돼 있을 거고, 대신에 이제 이 지역적인 정보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 족보에 나타난 데이터가 이제 메리지 플럭스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지역을 이야기할 때 여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미리 뭐 복선처럼 말씀드렸지만 김해 김씨는 전국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김해 김씨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센트로이드라고 썼는데, 두 본관에 예를 들어 진주 이씨가 있으면 거기에 무게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센트로이드가 있을 겁니다. 그 지역과 예를 들어서 본관의 어떤 족보에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본관의 그 현재 센트로이드, 현재 무게중심점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인구가 뭐 어떤 특정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위치한 어떤 본관의 센트로이드, 무게중심점으로 이동을 해온 것처럼 모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냥 생각해봐도 이게 약간 무리한 가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죠. 왜냐하면 김해김씨 같은 얘들이 있으니까요. 김해김씨는 지금 센트로이드를 구하면, 아마도 무게중심점 구하면 충청도 약간 북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김해김씨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그렇게 확정이 돼 있다고 가정하고 이 모형을 쓰면 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벌써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래비티 모델에 이걸 맞춰보니까 어떤 값이 나왔냐면 감마가 거의 0이 나왔어요. 0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리에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나온 거거든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조선시대에 지금보다 교통도 불편했는데 이 거리가 실제로 0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에 의존하는 게 실제로 0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랑 결혼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게 뭘 뜻하냐면 사실은 데이터의 성격이 이 모형을 제대로 맞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건데, 김해김씨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성씨들이 많다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퍼져 있는 성씨들이 많다면 이게 본관을 한 점으로 생각하면은 그래비티 모델, 중력 모형, 인구에 대한 중력 모형을 썼을 때 이렇게 거리 디펜던시가 없다는, 누가 봐도 좀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왔고, 오히려 이제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거는 본관이 사실은 소위 저희가 표현한 바로는 얼고딕한 그런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전국구인 본관이 되게 많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비티 모형은 잘 맞추고 레디에이션 모형은 잘 못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비티 모델조차도 사실은 이게 0인 걸 맞춘 거라서 이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고요. 다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이게 잘못 찍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그래비티 모델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케이스인데, 이게 사실은 바로 요즘 학생들한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족보에 있는 그 집안, 같은 집안에 있는 며느리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여러분이 어르신들에게 여쭤봐도 좋을 텐데, 이 동성동본 혼인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05년도까지도 금지였습니다. 이게 90몇 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고 2005년도가 되어서야 동성동본 혼인이 드디어 인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혼인신고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아마도 실제 친인척 정도가 아니면은 혼인을 다 허용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여러분 집안 어르신들 중에서 좀 보수적인 분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겠다고 같은 집안, 그러니까 본관이 같은 배우자를 소개시켜주면은 안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까지 이게 굉장히 이거를 동성동본혼을 피하는 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그렇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는데, 족보 데이터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이렇게 언더 레프리젠트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나오는 이런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예 없진 않은데 뭐 오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조선시대에도 이런 금지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제가 반전이 있다고 한 게 이건데, 이게 원래는 저희가 이 모형에 맞춰봄으로써 실제로 조선시대에 요 결혼에 있어서 거리적 제약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조사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 얼고딕 클랜 때문에, 또는 이 김해김씨처럼 굉장히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성씨 때문에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색깔로 칠한 게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인데, 이 뭐냐 하면 이 본관들이 한 명이라도 있는 지역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겁니다. 김해김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행정구역, 저희가 200몇 개로 나눠진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행정구역에 당연히 다 있을 거기 때문에 200몇이 나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학성이씨 같은 성씨는 아예 학성이씨가 한 명도 없는 지역도 많을 거기 때문에 지역구에 해당되겠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얼고딕 클랜 같은 경우에, 김해김씨 같은 경우에 여기 피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난 얼고딕 클랜 학성이씨 같은 경우가 또 여기 남아 있습니다. 중간이 오히려 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데 양극단으로 나눠요. 우리나라가 진짜 그럼 특이한 건가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 운 좋게 어떤 데이터를 확보했냐면, 이 유럽에 있는 체코의 성씨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논문을 우연히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자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한국에서 이런 재밌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쓴 이 체코의 지역적인 성씨 분포를 잘 봤다. 그래서 우리나라 결과랑 비교하고 싶다고 해서 데이터를 혹시 보낼 수 있냐고 했더니 굉장히 흔쾌히 보내주셔가지고 봤더니 우리나라랑 되게 다르게 체코에는 이런 김해김씨와 같은 전국적인 본관에 해당되는 성씨가 없어요. 사실은 이 데이터가 되게 재밌는 데이터인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체코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체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성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향이. 그래서 이거는 문화적으로 신기한 현상이죠. 우리나라는 김해 김씨라고 해서 그 사람이 김해에 있다든지 그럴 확률은 많지는 않은데, 김해가 엄청나게 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체코에서는 대충 이렇게 지역을 추론할 수조차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연구 시작은 그 그래비티 모델과 레디에이션 모델, 인구 이주 모형에 대해서 피팅해가지고 이 지역적인 그런 효과를 보고 싶었던 건데, 데이터가 워낙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성씨가 그러면 여기서 이사나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뭐 결혼 포함해서 퍼져나간다면 어떻게 퍼져나갔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물리학적인 모형을 만들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디퓨전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확산방정식입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로 특정 성씨가 퍼져나가는 거를 요런 물리학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했고,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여기 가로축이 뭐냐면 클랜의 오리지널 로케이션, 그러니까 김해 김씨면 김해, 뭐 경주 김씨면 경주, 이런 건데, 이 오리진이 되는 그 본관의 지역으로부터 현재 인구가 무게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그 지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멀면 멀수록, 그러니까 김해 김씨가 이렇게 이동했다면 이렇게 이동한 걸 텐데, 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여러분이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멀리 퍼졌다면 당연히 이 퍼지는 과정에서 중간에 자취를 다 남겼을 테니까 본관의 원래 유래 지점에서 지금 현재 본관의 위치까지 이렇게 멀리 이동하면 멀리 이동할수록 얼고디길 가능성이 높겠죠. 또는 전국구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여기 어떤 인구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클랜의 오리진으로부터 현재 위치가 멀어졌는데 전국구일 확률은 더 떨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어떤 인구가 있는데, 이게 중간에 어떤 자취를 남기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확산형 이동, 디퓨전 파트, 그리고 이거를 대류형 이동, 물리학에서 이제 열 전달 얘기할 때 나오는 건데 컨벡션 파트라고 불러서 열이 이렇게 전달하는 거를 모사하는 건데, 중간에 자체를 남기지 않고 이렇게 인구 전체가 이동을 해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부분 자체가 완벽하게 어떤 확산형만으로는 아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또는 한반도의 역사가 굉장히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전쟁도 많이 겪었고요. 그런 거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왜 이런지는 아직 뭐 물리학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었고요. 역사학이나 그런 데서 분석해야 될 그런 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2014년에 이 연구를 발표를 한 다음에, 이 데이터가 되게 재밌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간직만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이 연구는 지금 인하대에 계신 박혜진 교수님이 주로 연구를 하신 건데, 이후에 이걸로 갖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조금은 허무하게 끝냈던 결과가 있죠. 여기 감마가 0이라는 부분. 전국구 성씨가 많기 때문에 거리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거, 그 부분만 따로 떼서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이용했냐면, 사실은 전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각 지역별로 본관이 다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그래비티 모델의 공식을 조금 확장해서 지역이라는 정보까지 넣어가지고 요 지역에서 요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이 양쪽에 어떤 이거를 포인트 파티클이라고 물리에선 부르는데, 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분포 전체에서 이거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는 게 이 지역적으로 이거를 다 곱한 다음에 이렇게 다 더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세한 데이터를 좀 이용을 해서 봤더니, 결과가 실제로 족보가 속한 본관에 대해서 어떤 본관은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는 감마라고 불리는 혼인에 있어서의 지역적 거리 제한을 좀 갖고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자체가 이제 물리학 저널에 실리고 그렇게 했는데, 물리학 저널에 실린 것 치고는 상당히 뭐 재밌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지, 한겨레 오철우 기자라는 분께서 운영을 하고 계셨던 이제 사이언스 온이라는 블로그에 저희 연구가 좀 자세히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기사뿐만이 아니라 이 피직스라 불리는 이 APS 미국 물리학회지에 저희 연구 논문이 실렸는데, 이 APS에서 재밌어 보이는 또는 중요해 보이는 연구들을 소개를 해주는데, 그 시놉시스라는 코너에서 저 연구가 뭐 이런 식으로 기사도 났고, 근데 여기서 제 제목으로 나왔던 그게 나오는 순간인데, 이 피직스 투데이라는 물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런 파퓰러 사이언스 잡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피직스 투데이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저 연구가 소개됐어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좋아요 누르고 그랬었는데, 여기 달린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물리냐? 물리 저널에 실렸고 피직스라는 미국 물리학회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물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초청해주신 윤지혁 교수님께서 거의 대부분의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는 윤 교수님께서 훨씬 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연구에 참여를 했지만은 윤지혁 교수님께서 주로 하신 거를 소개해드린다는 느낌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이 2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그 영어 위키 백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 모델링 스터디를 해가지고 출판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후속 프로젝트로서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아예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라 그래서 영문 위키백과, 뭐 한국어 위키백과, 그 다음에 이거는 위키백과보다는 훨씬 안 알려져 있긴 한데 위키미디어 파운데이션, 그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들이 위키피디아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사전 같은 것도 있고 뭐 여행 정보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부 다 분석해서 우리가 위키백과에서 얻었던 요런 것들이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이 프로젝트 스케일로 이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한 연구가 있었고요.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Collaborative Knowledge Formation 또는 뭐 Opinion Formation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어떤 그 지식을 형성해 나가고요. 그리고 그 의견이 전달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사람들이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 좀 막연하게 품었던 좀 유토피아적인 생각이 뭐냐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평등하고 바람직하고 뭐 그런 대화와 토론의 장이 열리고 그런 세상을 꿈꾸곤 했었는데, 지금 2022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죠. 오히려 이니퀄리티, 그 불평등성이라든지 폴라리제이션, 요즘 특히 좀 심각한 문제인 저 의견이 양극단으로 갈려서 각자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흔히 경험하실 텐데, 그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던 게 말씀드린 것처럼 위키백과라든지 저 확장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그림을 많이 보죠.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프로그레스가 이루어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었고, 마지막에 이거는 좀 이제 좀 재미있게 인류가 모두 컴퓨터를 쓰게 되면서 자세도 구부정해지고 뭐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거 제가 전공 분야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개인의 발달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쓰는 컴퓨터든 아니면 이 사람이 쓰는 도구든 간에 혼자 힘으로는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네트워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콜라보레이티브 널리지. 그리고 요 마지막에 이것조차도 오래된 그림이죠. 요즘은 이런 CRT 모니터 안 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시대보다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되고 수치화되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족보에 대한 연구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이 지식 형성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흔히들 뭐 디지털 풋프린트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디지털 풋프린트라는 말이 누구나 요즘 그러하듯이 디지털 풋프린트라는 새로운 말을 만나면 이제 위키백과를 찾아보게 됩니다. 온라인상에 남는 그런 기록들, 그걸 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당연히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어떤 주제든지 이렇게 찾아보는 위키백과, 이게 신기한 거죠. 이게 흔히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이게 위키백과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실제로는 가능한 그런 몇 안 되는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게 아무나 편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위 반달리즘이라 불리는, 막 누가 막 마음 놓고 회방을 놓고 막 여기다가 뭐 테러를 가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상하게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키백과가 꽤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보다 더 정확도가 높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지 그거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사회학이나 심리학의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루기보다는, 저희는 실제로 이게 위키백과에 정보가 쌓인다고 했을 때 그 쌓이는 거에 시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쌓이는지, 그리고 쌓이면서 어떤 편집자가 공평하게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편집자가 몇 명으로 편중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불평등 같은 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과거와 현재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은 물리학적 접근이란 게 결국에는 그렇게 시간적으로 변하는 거를 추적하는 거고요. 뭐 모델링 스터디라고 부르는 모형 연구를 통해서 요러한 간단한 규칙으로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렇게 나타나는 분포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통계물리학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찾아본 요 디지털 풋프린트라는 요 페이지에, 보통은 잘 클릭을 안 하지만 이 페이지에 히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전 히스토리라고 불러요.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관심 있는 어떤 주제를 볼 때 단순히 그 주제만 보지 마시고 비하인드 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서에 에디팅 기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누가 로그인을 안 했으면 이제 IP로 나오고요. 로그인 했으면 이제 어떤 아이디 같은 걸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 페이지가 에디팅이 한번 이루어질 때마다 무조건 이 기록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반달리즘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도 해요. 누가 테러 짓을 하면은 어떤 의식이 있는 사람이 옛날로 돌려놔야 되니까 모든 게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위키백과에서 어떤 페이지가 에디트가 될 때마다 이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가 정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여기 바이트로 측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양질의 컨텐츠를 담고 있는지까지는 확인 못하지만 정량적으로 정보량이 얼마나 변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추가가 된지 뭐 제거가 됐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뭐 타임스탬프 시간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W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IP나 뭐 이런 ID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키백과의 신기한 점은 실제로는 가능한데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건데 이거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이제 풀 수는 없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근데 저희 일상생활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은 여러분이 밤에 인터넷을 하다가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게 보통은 이런 걸 겁니다. 그 XKCD라는 유명한 이 만화에 보면은 그러니까 왜 자러 안 오느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인터넷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좀 잘못된 정보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이런 심리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는 저희가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었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이 에디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모델링 스터디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이 이제 2016년도에 출판된 윤준혁 교수님이 일저자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신 저 논문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밝힌 겁니다. 영어 위키백과가 위키백과, 위키피디아라고 불리는 위키백과 중에선 제일 큰 거기 때문에 그거에 거의 14년간의 히스토리를 다 모았고요.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얻으면 보통은 이제 통계물리나 복잡계 이쪽에서는 뭐를 분석을 하냐면 이 에디팅 이벤트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그걸 통계를 내는데 통계를 보통 어떻게 내냐면 이 아티클별로 그러니까 하나의 아티클이 수정이 10번 될 수도 있고 100번 될 수도 있고 1000번 될 수도 있는데 그거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에디터별로 수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수정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수정을 적게 하겠죠.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데 이거는 이쪽 분야에서 그렇게 이제는 놀랍지는 않은 소위 파워로 분포 또는 파워로와 비슷한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요즘 이쪽 커뮤니티에서는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웃수 분포, 디그리 분포가 파워로는 아니냐 갖고 분야의 대가들이 엄청 서로 논쟁을 벌인 일이 있기 때문에 파워로라는 말은 함부로 못하고 파워로 비슷한 어떤 헤비테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규 분포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티클마다 뭐 에디트가 딱 정형화된 그런 그 에디팅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에디트된 것도 있고 굉장히 적게 에디트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뭐 아티클이나 에디터들은 굉장히 에디팅이 적게 됐거나 아니면 조금만 참여를 하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한 번도 수정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디팅 기간이 한 번이라고 처리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1000번, 10,000번 됐으면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있겠죠. 에디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뭐 저 포함해서 본인 연구 분야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오타 하나 수정하고 뭐 그 정도일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위키백과 에디팅만 거의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런 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즘 흔히 말하는 뭐 봇 같은 건가 해서 봤는데 실제 사람이었다 뭐 그런 반전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게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임스탬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의 에디팅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티클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수정됐고 내일 수정됐으면은 그 사이 시간 간격을 보는 건데 그게 하루가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에서는 보시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아티클의 나이라고 할 수 있는 생성된 연도별로 이렇게 따로 볼 수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피크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다음에 뭐 일주일 그런 간격이 되겠습니다. 소위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죠. 그리고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에디팅을 하면은 이런 그 시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영문 위키백과가 그 인구나 그런 언어 면에서 대부분의 그 위키백과 아티클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에디팅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시간대에 맞춰서 미국 시간대도 뭐 하나는 아니긴 하지만 그 정도 시간대에 맞춰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에디팅 이벤트 사이에 시간 간격의 분포를 재면은 이런 그 사람의 서카디안 리듬 같은 것들이 나오긴 합니다. 서카디안 리듬 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헤비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티클들은 또는 어떤 에디팅 이벤트는 굉장히 오래 있다가 에디트가 됩니다. 어떤 아티클을 하나 썼는데 수정이 뭐 1년에 한 번, 뭐 5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많은 아티클들은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에디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위 그 버스티 비헤이비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참 없다가 여기서 에디팅이 일어나면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뭉쳐있는 거, 이런 걸 소위 버스팅 비헤이비어라고 부르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실은 아까 제가 XKCD 그 만화 보여드린 거랑 비슷한데, 이게 수정됐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수정을 함으로써 이 수정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수정하고요. 이런 식으로 되고, 물론 이게 너무 과열되면 이제 메디에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자가 이거를 싸움을 중단하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심해져서 막히지 않을 정도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떤 컨트로버설한 어떤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 이렇게 에디팅이 되다가 싸움이 좀 그래도 잠잠해지면 이렇게 조용하다가 다시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싸움이라는 거는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의견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아티클들이 위키백과에는 충분히 많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니퀄리티, 컨트리뷰션에 있어서 이니퀄리티가 있다는 건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티클별로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고 에디트 된 것도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특히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에디팅에 참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디팅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이게 굉장히 뭔가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시간적으로 저희가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본 건 뭐냐 하면 아티클의 사이즈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물리학자스러운 마인드인데, 어떤 거냐면 모든 아티클들이 처음에 작다가 조금씩 이제 페이지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정보가 쌓이는 거죠. 정보가 쌓일수록 저희가 진위 개수로 측정한 여기서 진위 개수라는 거는 페이지가 있으면 그 페이지에 얼마나 사람들이 에디트를 공평하게 하는지를 정량화하는 건데, 진위 개수란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에디팅을 하면은 요 큐뮬러티브로 분포를 봤을 때 이 가운데 직선을 딱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명의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으면 큐뮬러티브가 이쪽에서만 확 증가하고 여기선 천천히 증가할 거기 때문에 요 커브의 면적이 차지한 넓이가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진위 개수가 크면 클수록 불평등성이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이 사실은 그 아티클을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지식을 형성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아티클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중요한 아티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대변해서 굉장히 공평하게 에디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고 여러분이 짐작하시듯이 반대입니다. 아티클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이 불평등성 또는 컨트리뷰션에 있어서 그런 소수의 몇몇만 컨트리뷰트를 많이 하고 나머지 컨트리뷰트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티클이 크면 클수록 더 이 불평등성이 심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불평등성 같은 거를 재현할 수 있는 모형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오피니언 다이내믹스, 의견 동역학 모형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언급했던 몇 가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뭐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모형 스터디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파라미터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위키백과가 얼마나 믿을만한지, 뭐 디그리 오브 레퍼런스라고 표현했고요. 그거랑 그 다음에 실제 사회에서 그게 얼마나 공통의 관심사인지, 또는 어떤 거는 그냥 매니아들만 좋아하는 건지, 그거랑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건데 어태치먼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버스티 비헤이비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참여한 아티클일수록 다음에도 본인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모델링 스터디를 진행을 해봤고요. 이런 모형 연구를 했더니, 모형의 디테일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이런 느낌의, 물론 모형은 이제 이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불평등성이 이제 시간에 따라 커지는 거를 거의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진짜 시간은 아니고 이 아티클 사이즈라서 시간에 대한 프록시라고 볼 수 있는데, 위키백과에 대한 요 연구가 물리저널에 실렸고, 족보 연구처럼 미국 물리학회 이 피직스 페이지에 소개가 돼서 이것도 영광이었고, 저희가 했던 연구랑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어떤 유명한 연구자께서 위키백과의 불평등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게 있어서 그거랑 같이 이렇게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소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마무리를 짓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윤지혁 교수님께서 조금 더 이제 큰 스케일로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게, 이 위키백과가 사실은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총 800몇 개가 넘는,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물론 위키백과가 가장 상징적이긴 해요. 상징적이긴 하고 프로젝트의 스케일도 가장 크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 위키 재단 안에 있는 엄청난 이런 프로젝트와 여러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를 나열을 해보면 이게 863개나 되고, 이 안에 아티클들만 해도 뭐 이만큼 많고요. 뭐 이렇게 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프로젝트,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스케일로 해보자고 해서 연구 발표를 한 게 뭐 2019년에 출판된 이 연구고요. 이거는 아까는 아티클별로 봤는데 지금은 프로젝트별로 많이 볼 겁니다. 프로젝트 안에 아티클이 몇 개나 있는지, 프로젝트 안에서 에디팅이 몇 번 이루어졌는지, 에디터가 몇 명 있는지, 그
그 프로젝트 전체 사이즈가 얼마인지 이런 걸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거는 언어별로 다 따로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라도 뭐 영어 위키백과, 한국어 위키백과, 프랑스어 위키백과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흔히들 처음에 많이 보는 이 스케일링을 봤는데 뭐 여기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합을 다 해보면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넘버 오브 아티클이랑 에디터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로그로 그렸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는 파워로 스케일링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성격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 프로젝트들인데 다 이렇게 비교적 요런 이 직선 위에 다 올라가는 게 어떤 뭐 유니버설한 그로스 패턴을 보이게 아닌 게 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때 두 번째로 영어 위키백과에 대해서 두 번째로 봤던 이니퀄리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진위계수를 써서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 레벨의 진위계수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실제로 프로젝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니퀄리티, 에디터가 점유하는 거의 불평등성이 점점 커지는데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검증을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가 이 주황색인데 실제로 저희가 사실 히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위키미디어 프로젝트가 과거로 갔을 때 액추얼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 실제로 어땠는지를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랑 비교하니까 거의 이 위에 올라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들의 상태가 이 어떤 유니버설한 불평등 곡선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불평등 곡선이란 게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가장 큰 영어 위키백과 같은 것도 요런 히스토리를 따라서 처음에는 불평등성이 심하지 않다가 나중에 점점 불평등성이 심해지는 쪽으로 왔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형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티클들이 에디팅 되는 거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어떤 그 매개 변수를 둬가지고 이미 에디터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에디터가 다음에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롱텀 디케이 오브 인게이지먼트라는 항을 넣어서 아티클들이 어떤 관심을 받는 시기가 있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에디팅을 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고려했고요. 그거는 조금 소위 롱테일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쇼텀 이너시아 투 에디트는 이런 식의 함수로 썼는데 이거는 파워로 썼고 이거는 익스포넨셜로 쓴 거는 이제 이 쇼텀 인게이지먼트 또는 이너시아는 이게 물리에서 관성이라는 뜻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에디트를 이미 하고 있으면 내일도 신경이 쓰여서 그 아티클을 에디트를 또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모형을 만들었더니 실제로 지능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롱텀 디케이 파라미터에 따라 다른 패턴이 나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후반부에 이런 지능 코에피션트가 증가하는 정도 이렇게 증가하다가 세츄레이션 되는 이런 것들을 모사를 잘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연구가 2019년도에 이제 출판이 됐던 연구고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미 디지털화 돼 있는 그런 데이터를 써서 수행한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연구는 제가 주로 연구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긴 한데 이게 학교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인데 이 이름을 가렸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이제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였는데 여기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왜 가렸는지 아시겠죠?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 어떤 선생님께서 도난 사건 같은 게 발생하면 늘 그렇듯이 이제 강당에 학생들 모아놓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때 되게 좀 흥미로운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너는 너의 친구의 물건을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빌려 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는 그 친구를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너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넌 도둑놈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난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워낙 흥미로워서 제가 머릿속에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 연구랑 연결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A는 B를 친구로 생각하는데 B는 A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친구 관계라고 하면은 서로 친구라고 하죠. 근데 물론 이런 식의 표현도 씁니다. 너 나랑 친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약간 놀리는 말이기도 한데 둘의 관계가 사실은 소위 뮤추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렉셔널 프렌십이 가능한가인데 사실은 요즘에 SNS 관계에서는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팔로잉이라고 해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팔로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굳이 저를 팔로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팔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제 예시를 들면은 저하고 연구실 선배님이기도 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의 엄영호 교수님이랑 분은 서로 마팔 관계입니다. 저도 엄 교수님을 팔로우하고 엄 교수님도 저를 팔로우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참여했던
했던 학회 트위터 계정인데 네트워크 과학 분야에서 제일 큰 학회인 네트워크스 2021 뭐 넷사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작년에는 어떤 특수한 이유가 있어서 이름이 이걸로 됐는데 이 계정과 저는 서로 마파라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이처라는 저널이라든지 애플 CEO인 팀 쿡 같은 사람들은 제가 팔로우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저를 팔로우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불평등성 같은 거를 벌써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트위터에서 이렇게 있는 거, 물론 페이스북에도 이게 친구 관계 말고 이제 팔로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대부분 페이스북에서는 서로 친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점에서 이 둘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과연 진짜로 다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팬타임스라는 아마 이런 면에서는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문화가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좀 불편한 관계겠지만 여러분의 상사와 그러니까 여러분의 보스와 여러분이 서로 페이스북에서 친구 관계일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 뭐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뭐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대표적으로 뭐 일요일에 등산 간 사진을 올리거나 그럼 보통 좋아요를 눌러주시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서로 친구라고 하는데 페이스북에서는 이 두 사람은 서로 친구라고 인식을 하는데 뭔가 그 갑을 관계가 확실한 겁니다. 의존성이 확실한 거죠. 실제로는 디렉셔널리티가 이렇게 트위터처럼 완벽하게 잘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을까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저희는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네트워크 데이터만으로 또는 네트워크에 포함된 데이터만으로 이거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런 그 친함의 정도 같은 게 웨이트로 가중치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렇게 걸려 있다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왼쪽과 오른쪽 상황을 보시면 여기 I라는 노드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관심이 되는 대상인데 이 노드에 붙어 있는 4명의 또는 4개의 다른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 숫자가 어떤 친함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은 왼쪽은 9788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20 10, 1, 1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네트워크에서 흔히들 많이 측정하는 디그리라고 부르는 이웃 숫자가 4명으로 똑같고요. 이 두 노드 모두.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더라도 여기 있는 친함의 정도를 전부 다 합하면 둘 다 3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웃 숫자와 또는 이웃이랑 얼마나 친한지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합한 숫자로는 이게 이 두 개가 분명히 당연히 다른데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은 이 두 상황이 되게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 다른 상황이 이 이웃 숫자와 이 스트렝스라고 불리는 웨이트를 다 합한 걸로는 캐릭터라이즈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측량할 수 있냐 하면 당연히 여러분이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 웨이트의 분포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굉장히 균일한 분포고요. 하나는 굉장히 불균일한 분포죠. 이거를 이 불평등성을 정량화하는 메저로서 정보 엔트로피를 이용하는 건데 정보 엔트로피를 이용하려면 일단은 이런 변수들을 확률 변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렝스로 여기 웨이트를 다 합하면 이 정의상 스트렝스는 이걸 다 합한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나눠주면 이거를 전부 더하면 1이 됩니다. 즉 이거를 확률 변수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친함의 정도가 뭐 전화를 얼마나 자주 하냐 그런 걸 나타낸다면 확률상 I라는 사람이 전화를 하고 있을 때 J와 전화를 할 확률은 32분의 9고요. 여기는 J와 전화를 할 확률 32분의 20이죠. 반이 넘죠. 대부분의 전화를 사실 이런 J와 M이 사실 대부분의 전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I라는 노드 입장에서 J라는 노드가 선택될 확률 그거는 이 노멀라이즈드 웨이트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틸다를 붙여가지고 원래 웨이트를 스트렝스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건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관찰이 하나 나옵니다. I 입장에서 전체 32 중에서 8만큼 즉 4분의 1만큼을 이 L이라는 노드에 쏟아부었는데 또는 그런 중요도를 갖고 있는데 L 입장에서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100% 전부 다 의존성이 I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등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I 입장에서 J의 중요도와 J 입장에서 I의 중요도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친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웨이트 자체는 이건 예를 들어서 전화통화 같은 거라면 실제로 완벽히 대칭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는 전체 전화통화의 양 중에서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건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 분모에서 I라는 노드의 스트렝스와 J라는 노드의 스트렝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I 입장에서 J의 중요도와 J 입장에서 I의 중요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네트워크에서도 이런 중요도가 양쪽으로 비대칭이 되는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조사한 거는 이 월드 트레이드 웹이라고 부르는 세계 무역 데이터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실제로도 이 나라별로 이 수입 수출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한데 저희는 일단 그런 비대칭성을 조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수입 수출량을 합쳐서 교역량이라고 불러서 방향성이 없는 undirected 버전의 웨이티드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떤 비대칭성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 전혀 다른 데이터인데 이 조선왕조실록 네트워크는 뭐냐면
조선왕조실록에서 같은 문장에 언급된 두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어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같이 했다는 뜻이니까, 또는 중요한 기록에 남았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연결하고요. 그리고 그 연결된 같이 언급된 문장의 개수로 웨이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계속 같이 등장한다. 그럼 이 두 사람은 관련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 노멀라이즈드 웨이트의 불균일성을 갖고 처음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당연히 양쪽 방향으로 이 상관관계를 재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쪽으로 다 뮤추얼한 관계라면, 또는 공평한 관계가 많다면, 한쪽이 W12 틸다가 큰 값이면 W21 틸다도 큰 값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여긴 반대 예시를 가져왔는데 여기는 좀 불균일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피어슨 콜레이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찾아보면 이걸 저희가 뮤추얼리티라는 이름으로 불렀고요. 이거는 네트워크 사이언스 쪽에서는 이제 소위 디그리 콜레이션, 스트렝스 콜레이션이라는 양이랑 관계된 거긴 한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이 웨이트가 서로 상호관계가 없을 때 이런 베이스라인에 어떤 그 매저와 관계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월드 트레이드 웹에 대해서 이걸 해보면 이게 지금 실제로 이 디그리 콜레이션, 그러니까 구조적인 특성만으로 나타내는 게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합니다. 근데 뮤추얼리티, 상호 의존성은 오히려 크게 플럭추에이션이 없습니다. 되게 완만하게 가는 편이고요. 또 하나가 뮤추얼리티가 사실 값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0에 가까워요, 사실. 월드 트레이드 웹은 이거는 서로 상관관계가 크면은 값이 상당히 커야 됩니다. 월드 트레이드 웹은 상당히 이런 비대칭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굉장히 큰 나라들이 있고, 그 경제 규모에서 작은 나라들이 있으면 그 두 나라들 사이의 교역은 불균일하게 또는 비대칭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게 0 근처라는 게 그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실제로 공산주의가 붕괴하고 뭐 오일 쇼크 같은 그럴 때 네트워크 구조가 상당히 많이 재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뮤추얼리티라는 거는 오히려 변화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웨이트를 신경 쓰지 않는 네트워크 구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는데, 이때 격변의 시기에 굉장히 크게 변하는데,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웨이트가 이렇게 재편이 돼가지고 일정한 정도로 유지를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경우에는 그런데 뮤추얼리티 값이 굉장히 큰 편이고요. 조선시대 역사적 인물들은 훨씬 더 이렇게 대칭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의존성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이 월드 트레이드 웹, 세계 무역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랑 비교를 했냐면 웨이트를 전부 셔플을 시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있다면 뭐 굉장히 크겠죠. 그거랑 미국과 한국의 교역량을 뭐 다 섞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섞어버리면 뮤추얼리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필요한 것만 설명할 텐데 까만색 네모로 표시된 이게 셔플 시켰을 때의 뮤추얼리티고요. 원래 데이터의 뮤추얼리티가 이 주황색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데이터의 뮤추얼리티보다 섞었을 때 뮤추얼리티가 훨씬 커요. 그 말은 우리가 나라를 신경 쓰지 않고 뭐 교역량을 전부 다 뒤섞어 버렸다면, 그러면 사실은 뮤추얼리티가 더 클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랜덤하게 기대되는 상호 의존성보다 훨씬 더 비대칭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월드 트레이드 웹은.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만큼 그 국제 무역에서 비대칭 관계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선왕조실록의 경우에는 섞어도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뮤추얼리티가 이제 그냥 랜덤하게 섞인 거랑 비슷하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 웨이트 분포를 통해서 한 거는 정보 엔트로피 같은 걸 이용한 건데, 여기서 재미있는 성질을 이용하는데, 이 확률 분포기 때문에 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확률 분포의 불균일성을 측정하는 양이 있습니다. 정보 이론에서 이 정보의 균일성 또는 불균일성을 정량화하는 양이 이 셰넌 엔트로피라는 양입니다. 이게 얼마나 균일한지를 체크해요. 어떤 웨이트 분포가 완벽하게 균일하면 이 숫자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맥시멈으로 가고요. 불균일하면 불균일할수록 이게 숫자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저희가 이 셰넌 엔트로피를 조금 더 확장한 일반적인 레니 엔트로피라는 양으로 정의하긴 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저희는 이제 셰넌 엔트로피를 주로 썼다는 정도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엔트로피가 로그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지수함수 속에 넣으면 어떤 양이 되냐면 이 스케일링 로라고 부르는 재미있는 행동을 보이는데, 모든 노드가 다 비슷비슷하게 중요하면은 이게 원래 디그리처럼 됩니다. 또는 이 디그리를 다 리커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몇 개로 몰려 있으면, 여기 지수함수를 취하면 몇 개의 중요한 노드만 이렇게 집게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저 엔트로피 메저를 익스포넨셜 위에 올린 저게 소위 이펙티브 디그리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여기 디그리가 둘 다 4지만 뭐 여러분이 이게 직관적으로 짐작할 수 있겠지만 왼쪽의 경우에는 4개가 다 중요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는 지금 뭐 L이랑 K라는 노드한테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 J나 M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L이나 K는 이 I 입장에서는 없어져도 크게 상관은 없는 그런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엔트로피 메저를 정의를 해서 이거를 엔트로피 메저를 지수함수
위에 올린 저 이펙티브 디그리가 실제로 중요한 이웃의 숫자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웨이트를 다 정렬을 한 다음에 이펙티브 디그리 등만큼만 끊어내면은 실제로 얘가 뭐가 중요한지를 녹색 화살표로 표시한 걸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화살표가 방향이 한쪽이라는 겁니다. I 입장에서 생각한 거죠. L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L 입장에서는 I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I 입장에서는 L이 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한쪽 방향만 있고요. 근데 만약에 J 입장에서는 I가 중요하겠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떤 관계는 서로 상호적이 되고 어떤 관계는 서로 상호적이 아니라 한쪽 방향만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의존성 측면에서 친구 관계가 비대칭이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하나의 저희의 어떤 답으로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이걸 다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돼서 원래는 전혀 방향성이 없었던 네트워크인데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뽑아낸 이 디렉티드 서브 네트워크의 뭐 여러 가지 성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링크들이 리커버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렐러티브 엣지 덴시티고요. 그 다음에 리시프로시티는 말 그대로 이게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1화를 얘기하면서 얘기한 건데 A가 B를 친구로 생각할 때 B도 A를 친구로 생각할 확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고요. 뭐 예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데이터 월드 트레이드 웹과 조성주 실록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조사했는데 이게 원래 얻었던 뮤추얼리티라는 그 아까 서브 네트워크 만들기 전에도 그 피어슨 콜레이션으로 측정했던 뮤추얼리티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은 결론이 나왔는데 이게 리시프로컬 엣지 그러니까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무역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면 B라는 나라도 A라는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할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이 랜덤한 경우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뮤추얼리티에서 했던 그거와 일치하는 거죠. 조상조 실록에서는 비슷하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62년도와 뭐 2014년도를 비교하면 당연히 중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트레이딩 파트너 입장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62년도에도 많은 나라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고요. 중국은 차이가 좀 나는데 이거를 그냥 교역 파트너의 숫자만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트레이딩 파트너 나라의 수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 방향성을 다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중국과 미국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고 흥미로운 게 나라들을 몇 가지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아까 리시프로시티 메저를 로컬하게 본 게 이건데 그러니까 로컬 리시프로시티라는 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 중에서 실제로 저 나라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 같은 거고요. 리시프로시티고 어트랙션 레이시오는 이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분의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1보다 크면 이제 어트랙티브한 매력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라별로 중국, 미국, 캐나다, 인도 같은 경우에 뭐 연도별로 되게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걸 볼 수 있었고 정리를 하자면 상당히 다른 주제. 어떻게 보면 물리학자가 이런 것도 한다. 신기하다. 뭐 그런 메시지만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의 방식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설명을 해내려는 건데 설명을 한다는 게 메커니스틱한 모델.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거를 모형화함으로써 그게 데이터를 제대로 만들어내면은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제대로 재현하면은 그런 모형이 제대로 된 모형일 거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연구에서는 그래비티 모델이나 레디에이션 모델 같은 거였고 두 번째 연구에서는 오피니언 다이내믹스 모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견 주고받는 그런 모형이었고 세 번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자체의 캐릭터리스틱을 보려는 시도였고요. 그리고 특히 숨은 방향성이라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웨이트를 전부 섞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뭐 이건 널 모델 같은 거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 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항상 비교를 해서 실제 시스템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이거는 엔트로피랑도 다시 연결되는 얘기인데 시스템이 그런 규칙 없이 무작위로 만들어져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 건지와 비교를 해서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밝혀내는 시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물리학적으로 뭐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피직스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좀 굉장히 두서없는 여러 연구 결과를 발표드렸는데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연구가 이제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네트워크 과학과 두뇌 네트워크를 모사한다고 할 수 있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구조가 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연구 재단 과제도 그런 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당연히 뭐 네트워크 구조 자체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진행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해오면서 이제 어떤 분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했는지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과 함께 했고 현재 소속이 전부 다 다르십니다. 12분의 공동 연구자분들이
이분들 없었으면 당연히 이런 연구들 못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좋은 연구를 하게 해주신 이 공동 연구자분들과 그다음에 공동 연구자이자 이제 이런 연구를 소개를 해주도록 기회를 주신 윤지혁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신 정환 교수님께도 이 두 개의 프로젝트에 걸쳐서 교집합으로 계신데 이 정환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다른 모든 분들께 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연구자분들이 다 연구를 할 때는 저랑 같은 소속이었거나 뭐 연관이 돼 있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각자 이제 주니어이신 분들은 새로운 연구 그룹을 시작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각자의 그런 삶을 모두 응원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지금쯤은 확실히 아마도 제가 이 영상을 얼마 길이로 편집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제가 지금쯤은 수업 끝나고 지금 줌에 있어서 영상이 끝나면 바로 제가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바로 지금 질문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